불지의 전투 또는 아르덴 공세는 1944년 12월 16일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마지막 주요 독일 공세 중 하나였습니다. 독일이 강력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전투는 이 나라의 기갑군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6만 3천 명에서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이 싸운 가장 크고 피비린내 나는 단일 전투로 간주되며 미국 역사에서 세 번째로 치명적인 캠페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지 전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44년 말 연합국은 5년간의 힘겨운 전쟁 끝에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그들은 전선을 넓혀 대승을 거두었고 12월 중순에는 심지어 미국의 대장 라이트 도널드조차도 아이젠하워가 자신에게 약간의 휴식과 희망을 허락했습니다. 한편 독일에서 히틀러는 방역을 모의하고 있었다. 12월 16일 연합군 군사관리들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아르덴 지역, 즉 밀집된 산림과 계곡이 120.7km 뻗어 있는 지역에서 적의 활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history.com에 따르면 히틀러의 신뢰받는 부관들은 아르덴 공세에 대한 계획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이 연합군을 돌파하고 무즈강을 건너 브루이셀을 재점령하고 안트워프 항구를 점령하는 것을 몇 일 만에 이루어내길 원했기 때문에 이를 이루기 위한 시간표가 너무 타이트하고 매우 야심차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히틀러에게 병사들의 불합리한 시간표에 대해 경고했지만 그는 무시했다. 독일의 월터 뮤를 필드 마샬은 나중에 그의 부하들에게 이 계획에 대해 인용하면 제대로 서 있을 다리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성공 확률이 10%도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필드 마샬인 게르트 폰 룬트슈테트는 놀랐다며 인용하면 내게는 사용 가능한 병력이 너무 적다는 것이 분명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안트워프에 도달하는 목표가 실제로 실행 가능하다고 정말 믿는 병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히틀러에게 무엇이든 가능성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히틀러의 오른팔들이 그에게 독일 병력에 더 작은 풀을 보내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대신 수백 명의 병력이 아르덴느의 동쪽 가장자리로 파견되어 그들은 연합군의 공중 감시 시야에서 모였습니다. 장군들인 제프 디트리히와 하소폰 만트펠은 28개의 부대를 지휘하였고 그중 10개는 장갑이 있었으며 1200대 이상의 탱크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가 뚜렷이 부족했습니다. 독일 지도자들은 공세가 성공하면 미국에서 연료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곧 만성적인 부족이 문제가 될 것을 알지 못했다. 형편없는 도로 상태와 잘못된 계획 때문에 마련된 500만 갤런의 연료 대부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독일군은 어느 시점부터 부대 이동을 위해 말에 의존하게 되었다. 연합군은 독일군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연료를 파괴하거나 대피시켰고 크리스마스 무렵 독일 탱크는 운행할 연료가 거의 없었다. 12월 16일에 독일의 공격은 너무나 빠르고 갑작스러워서 연합군을 놀라게 했고 히틀러의 병사들이 전선을 쉽게 돌파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뒤통수를 맞았을 뿐 아니라 수적으로도 열세였다. 아르덴의 미군은 매우 적었고 특히 200만 명의 독일군에 비하면 더욱 그랬다. 역사학자 마틴 킹은 말했다. 인용 1944년 12월 아르덴 143.2km 전선을 맡은 미국 부대는 4개뿐이었다. 그 부대 중 2개는 한 번도 분노로 총을 쏜 적이 없었고 2개는 힘든 해티겐 숲의 전투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벌지 전투는 오전 5시 30분에 시작되었고 첫 번째 공격은 강하고 빠르게 미국 제2, 제99, 제106, 제28 부대에 먼저 닥쳤습니다. 전우들은 안개 속 기괴한 불빛과 네벨베르퍼 로켓의 무서운 신음소리, 천둥 같은 폭발음을 들었다고 회상했다. 24시간 이내 독일의 탱크들이 연합군을 돌파하고 벨기에를 통과하는 뮤즈강으로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연합군의 전선 파괴로 이어져 이 전투에 그 이상한 이름을 주었습니다.
공격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독일 군인들은 125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86명을 살해했는데 이것을 말메디 학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날 벨기에 웨레스에서는 비슷하게 무자비한 그러나 훨씬 작은 학살이 발생했는데 항복한 후 포로로 잡힌 11명의 흑인 미군 병사들이 고문당했습니다. 그들은 구스타프 니텔 중령이 이끄는 제1SS 기갑 사단에 의해 총살당했고 얼어붙은 시신은 6주 후 발견되었다. 시신 조사 결과 남자들은 얼굴 주변을 잔혹하게 구타당했고 총으로 다리가 부러졌으며 일부는 손가락이 절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이들은 총검에 찔려 사망했고 최소 1명은 동료의 상처를 붕대 감는 중 총격을 당했다. 니텔은 말메디 대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불지 전투 중에 미국 포로들에 대한 불법 사용을 명령한 죄로 무기징역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량은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되었다. 그는 1953년에 감옥에서 풀려난 후 1976년에 사망했다. 전쟁의 대부분 동안 연합국은 ULTA라는 나치의 라디오 전송을 해독하는 데 전문화된 영국 부대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자국 내에서는 종종 전화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서 독일의 활동을 알게 되었지만 대부분 무시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혹독한 지형과 기후에서 공격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공격은 전략적으로 계획되었고 히틀러는 악천후가 전투를 더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군대는 혹한, 폭우, 폭설, 짙은 안개에 시달려야 했다. 겨울 동안에는 트렌치풋, 동상, 폐렴을 포함한 추위로 인한 부상이 1만 5천 건 이상 보고되었으며 베테랑 워렌 스파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습니다. 나는 버팔로 출신이었고 추위를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불지 전투까지 추위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연합군의 능력을 저해한 것은 가혹한 날씨뿐만이 아니었다. 독일인들은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도로 표지판을 바꾸고 전화선을 끊었으며 사기꾼들을 보냈습니다. 베테랑 버논 브렌틀리는 독일군이 아군 라인 뒤에 공수병을 투입해 미군 병사로 위장시켰다고 회고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 나치군은 미국 포로들과 시간을 보내며 영어와 미국 소글을 익혔다고 한다. 이는 영어로 오퍼레이션 그립 또는 그리핀으로 알려져 있다. 침투를 알게 된 미군 병사들은 의심스러운 나치군에게 미국의 일반 상식에 대한 질문을 하여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국에 의해 체포된 병사들은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총살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가장 많이 시험을 받은 부대 중 하나는 시니 에이펠이라는 어려운 지역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106번째 골든 라이온스 부대였습니다. 부대 지휘관은 병사들이 너무 노출되어 있다고 느껴 철수를 위해 상급 장교에게 연락했지만 날씨로 인한 불량한 연결 때문에 전달된 내용을 잘못 해석하거나 듣지 못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얼마 후 보급도 탄약도 없이 혹독한 공격을 받은 6천여 명의 미군이 항복했는데 이는 2차 대전 중 미군의 가장 큰 집단 항복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공세 4일째의 미군 병사들은 북쪽 어깨에서 독일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함께 모였고 아르덴누의 여러 다른 부분에서는 제7기갑 사단을 포함한 별도의 부대들이 독일군의 진로를 막았습니다. 불지 전투 중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바스토뉴 공성전이었다. 12월 19일에는 고위 연합군 사령관들이 독일군의 위협에 처한 벨기에 마을 바스토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바스토뉴는 아르덴 지역의 주요 도로 7개가 모두 만나는 교차로 마을이기 때문에 불지 전투에서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독일군이 이 마을을 점령하면 북쪽으로 확장할 수 있으나 연합군이 지키면 최근 독일군에게 빼앗긴 지역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1일에는 독일군이 이 마을을 포위하였고 이를 방어하고 있던 부대에는 969 대포대대와 101 공수부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 싸움은 쉽지 않았다. 의료 지원과 인력 모두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식량이 부족했고 대포 탄약은 날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날씨가 맑아져 보급품을 공수하여 병력들을 지원할 수 있었다. 공격이 가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병사들은 계속해서 주변을 방어했고 도시 내의 주민들은 생명을 두려워하며 피난처와 지하실에 피신했습니다. 독일 지휘관들이 즉시 항복을 요구했지만 앤서니 메가올리프 준장은 유명하게도 너트스라고 적힌 타자로 쓴 편지로 응답했습니다. 이 시기에 조지 패튼 주니어 중위는 대략 23만 명의 병사로 구성된 제3군을 지휘하고 있었고 그는 치열한 90도의 방역 움직임으로 병사들을 이끌어 독일 선을 돌파하고 12월 26일에 벨기에 마을로 진입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독일 병사들은 라인강을 건너 동쪽으로 밀려났습니다. 한편 날씨가 개선되면서 연합군은 독일의 보급 지점과 적군 병사들이 이동하는 도로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23일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은 독일에 대한 파괴적인 공격을 시작했으며 전투기는 폭격 공습과 다른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독일인들은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들은 연료와 탄약이 부족했고 연합군의 노력 덕분에 그들의 보급선이 차단되었습니다. 당시 만토이펠 장군은 히틀러에게 공세 중단과 서쪽으로의 후퇴를 권고했으나 거절당했다. 이것은 연합군이 독일군의 강경한 입장을 취할 좋은 기회였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연합군 사령관들 간의 불화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다음 날들 동안 독일 제2펜저 부대는 뮤즈강에서 차단되었고 이 그룹은 2번이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연합군은 뮤즈강에서 진지를 지켰다. 이 지역에서 공격을 계속하려는 독일군이 낙담하고 있었지만 히틀러는 완전히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1월에 독일군은 2번의 추가 작전 베이스 플레이트와 작전 북풍을 시작하였습니다. 전자의 작전 동안에 독일 공군인 루프트바페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로 구성된 로우 국가들의 연합 공군 기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465대 이상의 항공기가 손상되었고 루프트바페는 독일 대공포에 의해 일부 격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에게 277대의 비행기를 잃었습니다. 이 대공포는 임박한 공격을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독일인들은 Y-29이라는 공항에서 더 많은 손실을 입었는데 이곳에서 그들 자신의 40대의 비행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미국은 단지 4대만을 잃었습니다. 한편 북풍작전은 1월 1일에도 시작되었습니다. 2개의 독일 군사부대가 제7미군의 112.65km 라인에 대한 거대한 공격을 시작했는데 이 부대는 불지의 전투 동안 특히 얇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북풍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서부 전선에서의 마지막 주요 독일 공세였으며 초기에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제7군을 크게 약화시키고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1월 15일에는 유닛의 제6군단 이 세면에서 싸우고 있었고 6일 후에는 식량과 탄약을 포함한 공급품이 줄어들어 제7군은 방어 위치로 후퇴하였습니다. 공세는 1월 25일에 종료되었다. 제6군단과 제7군은 함께 2만 5천 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1월 3일 마지막 독일 공세 이후 미국 제1군은 자신들의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8일부터 16일까지 그들은 독일군을 포위하려 했지만 독일군은 미군이 설치한 함정에서 깔끔하고 똑똑하게 탈출하는 철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3주간 전투는 지속되었다. 1월 16일에는 제1군과 제3군 이 휴펠리스시를 점령했습니다. 6일 후 독일 제6펜저군은 그 지역을 떠났지만 제5펜저군은 남아있었고 다음 날인 1월 23일에는 벨기에의 생비트시가 미국인들에 의해 다시 재점령되었습니다. 불지 전투는 1945년 1월 28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은 이 전투를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전쟁에서 가장 위대한 미국의 전투이며 나는 미국의 영원히 유명한 승리로 간주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의 연합군 병사들이 이 충돌에서 싸웠습니다. 그중 약 1만 9천 명이 사망하고 4만 7천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또 다른 2만 3천 명이 실종으로 선언되었습니다. 비교적으로 최대 10만 명의 독일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포로로 잡혔으며 일부 추정치는 약 6만 5천 명에서 7만 5천 명 정도로 낮습니다. 전투 초기에 독일군이 약간의 지상을 얻고 몇몇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들의 성공은 잠시 머물렀고 그들의 움직임은 크리스마스에 정체되었습니다. 역사가 마틴 킹은 이 전투 중 독일군과 미국군이 운영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해 반성하며 인용하면 미국과 독일의 베테랑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두 군대가 그들의 방법과 방법론에서 얼마나 매우 다른지를 깨닫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즉석에서 생각하고 소대 수준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독일군은 서면 명령 없이 연대급 이하 작전 수행이 불가능했다. 인용문 끝. 독일의 노력이 동맹국의 독일 침략을 잠시나마 막고 큰 피해를 입혔지만 이 공세는 일반적으로 작전 실패로 간주됩니다. 독일은 많은 수의 병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많은 물자와 보급품을 잃었기 때문에 동맹국이 공격하면 그들이 어떤 종류의 장기적인 방어를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싸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 육군 장교 존 아이젠하워는 1969년에 1944, 1945년 아르덴 캠페인은 유럽 전투에서 어려운 전투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덴 캠페인이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미국과 독일의 전투 병사들이 결정적인 싸움에서 만나 나치 전쟁 기계의 등을 꺾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자 데이브 루스는 불지의 전투를 히틀러의 불길한 최종 도박으로 요약하여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